시사 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윤창중은 어떻게 돼요? 윤창중 전문 기자인데요. 네.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되지? 끝나고 나서 쉬어 이제? 다시 윤창중의 칼럼 세상을 하나 이제? 윤창중 앞으로 그 대변인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기사도 썼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뭐 만약에 임명될 만한 자리가 있다면 이제 청와대 대변인 정도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직을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직을 안 맞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하나 주겠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귀가해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는 귀가해야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홍보수석 이미 발표됐고 뭐, 이남기. 청와대는 아닌 거. 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대변인도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다른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산하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언론재단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역할은 못 맡는 것으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한 3만 가지 된다고 하죠. 2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내려. 만 개? 안 돼. 3천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야? 3천? 아니 그게 이제 이 관여를 하려면 그렇게 3만 개, 5만 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카운트가 아니지. 뭐죠 이렇게 검증을 해서 살펴봐서 근데 검토를 해야 되는 MB는 한 5만 개 되는 것 하는 같아. 자리가 있어요. MB는 한 5만 개 되는 것 같은 게 YTN 사장 이렇게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다 관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MB는 아마 5만 개 정도 관여를 한 것 같고 권력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얼마나 그 의지를 갖고 인사권에 개입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자리들을 정권이 온전하게 다 뭐랄까요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결국은 온전하게 권력을 가져갔던 게 아니었다 그때도. 이 인사권에 그 관여를 안 했다는 거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갖다 앉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닐까? 그렇기보다는 실제로 그 DJ 때는 어쨌든 우리는 아주 뿌리 깊은 보수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위 기관장이나 그 모든 단체들이 사실은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권만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다 행사 못했을 수 있죠. 근데 이 소문이 맞는지 한번 좀 제가 지난주에 좀 이래저래 봄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방송사에 있는 선배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영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만난 건데. 만났어. 밥만 먹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유명하신 모 평론가께서 윤창중 자리를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잔뜩 하셨는데 그 자리에 윤창중이 가는 바람에 굉장히 빈정상하셨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 누군지 알겠다. 예, 그거 맞는지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대충 키 커? 예? 키 커잖아. 내가 얘기하긴 좀 그래. 이거 안 돼. 맞습니까? 이건 드러내야 옛날에 되고. 친했잖아. 예? 모른다면서 정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아주 무성하던데. 그냥 뭐 저는 것 같은데. 친하잖아. NCND입니다 지금 이게. 예? 시인도 부인도 하는. 그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워낙 형편없는 사람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 그렇겠죠. 이 시대에 대한 분노. 나도 있는데. 이거 뒤에는 모르겠고. 이건 아니다. 이철희 소장님은 인수위 막판에 이렇게 쭉 인선 발표가 됐단 말이죠. 청와대 주요 보직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각, 총리 및 장관들 다 합쳐서 지금 30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차분하게 봤어요. 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서 뭐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하다가 1차 까놓고 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바꾸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초질과 쫙 밀고 가는 거는 분명하신 분 같아요. 도덕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그 일관성. 아무리 도덕성이 있어도 내가 쓰기로 하면 다 익스큐즈 된 거야. 근데 허태열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논문에 뭐 아니, 사연이 있는데. 아니 논문 문제가 그건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뭐 우리 저 국방부 장관도 그분에 비하면 찬양하시잖아. 또. 예. 근데 장관보다는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비서실 쪽에 좀 더 실세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힘이 실릴 텐데 힘의 그 어떤 요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천연덕스럽게 이게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학위 하나 딸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절했다. 이게 나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그렇지만은 CIA하고 연관돼 있는 양반이 한글도 뭐 이렇게 물론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김종훈 아닙니다. 후보자. 이런 분을 이렇게 또 중요. 괜찮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뭐 축구나 너무 야구 뺏긴 것도 보면은 없고. 용병도 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참 여러모로 별로예요? 예? 별로? 일단 미국 정보기관에 유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건 아주 그걸 실세 부처장을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기술 자문이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거꾸로 봐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뭔가 자문을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본의 강요로 임명이 돼서 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저는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온다는 건 미국이 걱정할 일 같은데. 미국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의 기본 전제가 이를테면 김종훈 후보자가 마치 이제 CIA랑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없었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려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게 CIA하고 이래저래 뭐 어떤 인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요한 그런 보안적 정보들을 근데 CIA가 다루는 양반이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넣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 사람 많지 않을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폭로된 거가 뭐지 그거? 뭐 그 비밀 대화로 이렇게 폭로된 건 뭐야 그거? 엑스파일. 아니. 위키리스크인가? 리크스. 위키리크스. 예. 거기 보면 이미 뭐 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걸 뭐 장관으로 삼아서까지 뭐 정보를 빼낼 것까지 있겠어요? 저는 근데 김종훈 후보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저도 그나마 괜찮은 인사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의심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어떡하겠어. 그럼 아니, CIA 얘기 막 하고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5년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 인사 그러니까 내각 인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5년 전에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어떻게 썼나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뭐 고용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뭐 문화부 장관도 그렇고 그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장관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한 뭐 3-4명 정도 수준이지만 근데 그 MB 때 첫 인사를 보니까 정말 한 명도 없던데요. 저는 그게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큰 것 같지만 5년 전과 비교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5년 전이 훨씬 더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은 지금 내각 지정을 보면은 관료 출신들이 많고 청와대는 이른바 실세들이 많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각은 허당으로 두고 청와대 중심으로 말하자면은 권력의 원심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관측도 많아요. 청와대가 제일 석진한 기자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 당선인 스타일상 어차피 저는 청와대 중심으로 저는 운영될 거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결정들은 실제로 저는 청와대 중심이 다할 아니라 거라고. 박근혜 중심으로 그렇죠. 박근혜 중심. 박근혜가 곧 청와대죠. 뭐. 알고 좀 달라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뭐 지금 또 뭐 가장 뭐 막강하다는 이정현 정무팀장이나 결국은 그 다 정치권에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당선인한테 뭐 쓴소리 하거나 이럴 만한 사람들 아니고 다 이렇게 막 울고 이정현 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청와대 드린 자체가 말씀은 네. 뭐냐면 청와대의 시스템이 뭐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처 일이 있으면 그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 비서관이 상시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수석이 들고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보고 지시를 여기다 하잖아. 그러면 장관이 바보 되는 거예요. 오다가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장관하고 소통할 수도 있거든. 박정희가 그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장관하고 싶다 갑자기.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냐 저거 어떻게 되냐 챙기기 시작하고 직접 보고해라 그러면 비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할 청와대라는 거는 동의해요. 네. 내가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 그 직접 그러니까 책임 장관제 한다고 하면서 직접 현안이 있으면 장관 불러서 물어보고 지시하고 그렇게 수시로 전화하고 장관들이랑 수시로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여튼 직접 상대하겠다. 그게 책임 장관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 뭐 어태열 비서실장 이하 비서진들은 정말 그야말로 보좌 기능. 그래서 이 정무적 판단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의 측근들과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여기 뭐 경제, 뭐 교육문화 등등은 정말 이 비서 기능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아직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출범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지금 미뤄 짐작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아니 인사가 이제 이제 다 짜여졌으니까 인사만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긴 아니, 한데 진영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5년 전에 뭐 이명박을 몰라가지고 뭐 예측 못했나? 그 사람을 보면 알지 뭐 뻔히. 근데 이제 청와대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들은 매일 터지잖아요. 대통령 지휘에서면 청와대에서는 매일 사건들이 터져야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전체를 디자인하고 아프레이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통상 비서실장이나 뭐 정책기획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J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상황실장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그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면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들여다봐서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보이지 않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비선 조직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혼자 다 못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 2만 불이고 경제 규모가 전 세계 지금 12등인가요? 이 정도 되는 나라는요. 대통령 혼자 감당 못해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제가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은 권력을 운영한 방식은 아버지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환영 선배님 얘기도 벽에 부딪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선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희한한 게 앞으로 뭐 생길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를 이렇게 아무하고도 이제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모른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원로 뭐 7인회가 있을 것이니 뭐 최혜출 교수가 상의를 할 것이니 뭐 이런 4대 천왕. 뭐 비선 뭐 사실 그 비선 조직이 따로 있을 거예요. 것이니 뭐 이런저런 그 뭐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선 끝나고 나서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정말 혼자 한 거예요. 이정현 정무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오래 보좌했던 아까 말한 그 3대 이제 3대로 했던 그 보좌진들하고 그다음 플러스 이제 나중에 저 김용준 후보자 낙마 이후에 꾸린 이제 검증팀. 네, 검증팀. 그 전에는 전혀 검증팀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세 명, 이제 모르죠. 그걸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인선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상의하는 비선팀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의뢰 깨끗하시겠거니 하고 이렇게 딱 인선을 한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 자기가 인사검증 그렇게 날마다 노래를 불렀던 양반이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도덕성의 하자를 보고도 반성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웃겨요, 이게 진짜. 이게 뭐 할 말이 없게끔 내가 너무 정리를 다 해버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게 진척이 안 되네.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로 쓸 거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전에 인선이 짜여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MB도 굉장히 MB 때에도 장관의 임기가 굉장히 길었다고들 평가하잖아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그렇죠. 말이죠. 네. 박근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래 맡기는 장관.
한번 그건 책임 그게 장관제, 좋아요? 책임 총리제 이게 뭐 오래 사실 하는 그걸 게 의미하는 거고. 그게 나을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꾸려지고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은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전략일까요? 지금 새누리당 안에 이를테면 박근혜에 맞설 만한 그 이를테면 뭐 싹이 보이는 대항마가 없으니까 김무성 얘기 나오던데. 무성이 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당내 박근혜라는 자기 주자가 확실한 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당이 존재감을 항상 있는 거고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대통령 청와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지금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게 한 당분간 한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석 기자님 보시기에 한 새누리당의 차기감으로는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요. 김무성 얘기하더라고 저기 성한용 선배가. 본인만 얘기하는데. 네, 본인은 아마 이번에 저 영도에 출마해서 예. 이제 자기 원내로 대통령 후보? 네. 원내로 들어오면 무성 형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렇게 그건 내 마음이잖아. 꿈을 꿀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한 건 내 마음이에요. 아니, 그 이철 나 소장님 그건 마음속에도 이 지금 그건 아니라고 대권에 봐. 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대권의 꿈이 지금 안에 막 꿈틀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이철 소장님 이 소장님은 누구 좀 뭐 눈여겨 보시는 분 있으세요? 새누리당에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최소한 나는 그 군번들은 아닌 것 같아. 대충 경쟁구도를 김무성, 뭐 미안하다. 이거 나가면 명예훼손 되나? 아 상관없어. 내가 지난번에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는 이 부산산을 막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 얘기했어. 근데 별 문제 김무성, 없어. 김무성, 연락이 오지 않았어. 김문수, 뭐 김태호, 정몽준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거기는. 오세훈 나경원은 A라고 하셨어요. 없어 그러면. 아니 이제 됐고. 어제 안대희 됐고. 전 중수부장이 아마 또 그러니까 이 다음 5년 뒤를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아 이런 거 접근한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노원에서 김용민을 이긴 이노근이 아마 차기 대권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은 새신위원장 하면서 별 그걸 못했잖아. 그래서 별 역할을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쇄신위원장 하는 게 중요하지 쇄신하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건 또 그 얘기들 그거는 내가 볼 때. 김종훈 저 장관 후보.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장관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오. 대충의 성과를 이루면 응. 아니 정치권에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안철수의 대항마다. 김종훈이. 근데 사실은 뭐 그 스펙이나 이론의 성과들 뭐 이런 걸 또 보면 뭐 국내에서 바이러스 회사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빛나는 성취를 이루지 않았냐고. 바이러스 회사가 아니고 안티바이러스 회사야. 바이러스를 파는 것 같잖아, 이게. 근데 내가 볼 뭐 때 그분이 이렇게 많이 또 요즘 얘기하고. 김종훈이죠. 이 양반이 만약 대권주자로 거론되면 안철수 원장으로 나쁠 게 없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다. 이 이거. 말씀 속에는 차기 야권의 강력한 주자는 안철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훈이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안철수 대통령이야. 새누리당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그것도 넌센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뭐 이제 아니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정부 출범인데 벌써 자기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반기문설도 있어, 반기문설. 그런 일찌감치 나왔죠. 반기문 새누리당 후보? 어때요? 그거는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뭐 별로.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별로 현실성이 떨어져. 참여정부 강요였잖아요. 아유, 뭐 무슨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윤병사를 포함해가지고. 김장수 장관 뭔 상관이야, 그게.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참 장수하시네, 그 양반. 어? 관운이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출근하는 거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말을 걸어본 적도 아직 없고. 예. 가까이 가보지. 말씀드리 갑니다. MB 가까이 보셨어요, MB? MB 가까이서 본 적 없어요. 기자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저 주로 사회부만 했었고 2년 전에 정치부 와서 야당만 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대선 때까지도 야당을 했었어요. 저기 노원에 출마하실 때 제가 기사 썼어요. 야당. 어디 좋게 쓰셨어요, 나쁘게? 뭐 빨리 사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진짜. 아니 우리 그렇게 소신 있게 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사내에서도 약간 그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경론이 있었죠 그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하고 또 그때 그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이천산인에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이제 찍기 위해서 이 양반한테 이걸 달았는데 와 이게 뭐 요새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주 뭐랄까 이 삼지창만 들면은 분장 없이도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소화하실 수 있는 참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다. 동질감을 좀 느끼셨어요? 그 양반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양반들이 유머 감각이 아주 유머 좋아해요. 유머를 참 잘해요. 유머 난 그런 분을 너무 좋아해요. 희상형. 어디 토론회 갔는데 네. 그 양반이 비대위원장 축사하러 왔잖아요. 네.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비대함 위원장입니다. 그 양반이 나한테 또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2008년 총선이죠? 18대 총선. 그 당시에 아주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이기고 나서 그때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에 연결을 했습니다. 당선 순간에. 정말 4선을 넘어서 4선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주 이 풍자 능력, 유머 능력이 출중하신데, 근데 정치적으로 빛은 많이 못 보세요. 그 양반이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설거지 할 때만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한 국정 목표, 5대 국정 목표와 이제 국정 과제를 보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서는 왜 빠졌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5개가 뭐였는지를 이제 알고 얘기를 해봅시다. 5개가 뭐였나요? 제가 오늘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오늘 낸 그 국정과제 자료집.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하겠다는 걸 갖다 이렇게 쓴 거지 않습니까? 공약하고 대통령 인수위를 하면서 이 조율한 걸 갖다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5대 국정과제라고 하는데 내용이 되게 당연히 추상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5대 140개 이제 세부 과제, 실천 과제가 이제 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가리봉동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m에 도로를 깐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은 아니죠. 5개 뭐예요? 5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두 번째가 맞춤형 고용복지, 세 번째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네 번째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다섯 번째가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항목에 이를테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된 그 상황이었고요. 내용을 보면 그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용에는. 다만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 경제민주화를 그 국정 목표 큰 5가지 안에 넣어서 의지를 보여줘야 이제 그 산하 공정이건 국세청이건 관료들이건 또는 또 재벌들이건 이제 이 당선인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밑에 하위 강론으로 빼놓으니 힘이 확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정과제 1하고 2에 일자리 고용 이게 들어갔단 말이죠. 꼭 겹치는 거 아닌가? 기왕이면 그냥 하나의 복지가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이 복지죠, 사실상. 복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개념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있으니까 고용 보호 부분들 같은 게 좀 포함되는 게 복지로서의 고용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강론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묶어서 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경제민주화를 좀 내세웠으면 하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내용이 빠졌다라고 어제 이 내용이 국정과제가 공개되기 전에는 상당히 이 강론조차도 많이 빠진 게 아니냐. 강론은 공개가 안 되고 제목만 공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이 좀 후퇴한 게 아니냐. 공약 내용들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보니까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 있고 그다음에 추진하겠다고 다 어떤 내용들은 공약집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후퇴한 것도 있잖아요. 조금 후퇴한 건 이제 그 액수가 빠진 거죠. 숫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프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 이 재정 규모를 추려보니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숫자를 빼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경제민주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민주화라는 게 상당히 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측면도 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 5가지 국정 목표 중에 그 용어가 사라진 거는 사실은 어떤 시그널 문제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미 바깥에 내비치는 그 의지 차원에서 보면 뭐 이제 후퇴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죠. 그 부분. 사실 이 여기 담는 게 지금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게 뭐 실제로 나중에 어느 정도 실천이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인수위는 뭐라고 설명해요? 인수위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정 5가지 국정 과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이거지.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를 그럼 왜 하냐? 그럼 결국은 이 복지를 늘리고 뭐 고용을 정상화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있으면 방법론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거 방법론인데 그게 이제 있으면 방법론을 머리로 세우기는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예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제 사실 많이 떨어지지. 박근혜 당선인이 그 지난 4월 총선 때라든지 지난 7월에 뭐 5월에 전당대회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항상 들어갔었어요.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 선언할 때 3대 출마 선언할 때도 3대 국정 3대 목표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게 11월 달에 대선 공약 이제 10대 공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10가지 중에서 9번째로인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또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우리 종인이 형님이 그렇죠. 김종인 해제가 되고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그때부터 이 사실 좀 9번째 너무 이 의지가 점점 퇴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예 제목에서 빠지니까 지금 그런 의심을 사고는 있습니다만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용어를 미투 용어를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 썼던 말 아닌가? 그 디스플린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강석훈 인수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했죠. 하여튼 이제 그 용어로 대체를 했어요. 뭐 읽어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만 있어. 아니, 난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경제민주화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그 부처 이름을 바꾸면요 그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CI 뭐 다 돈이라고. 아니 부처 이름을 바꿀 수 있어. 뭐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바꿔서 뭐 하여튼 뭐 그 정권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이름으로 부처 간 통합 혹은 뭐 분리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행정하고 안전을 바꾼 거야. 왜 그런 거야 대체? 그 지금 그거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 박근혜 당선인 안전이 후보 때부터 그 그렇지. 안전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사회 안전. 지난번에 그 5대 범죄 갖고 불량식품 얘기도 하더만. 네, 그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으로 이렇게 비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경제민주화라는 건 자기 추진할 건데 상징적인 그 왜 뺐냐라고 하면 이 강론이고 이렇게 해서 그 말 자체가 여기 안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놓고 또 안전행정부는 내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을 반드시 그렇지. 앞으로 빼야겠다. 일관성 있는 이렇게 이제 그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해놨던 얘기가. 아니 그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 중시하면 될 거 아니야? 통치하면서. 아니지. 아니 근데 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아까 얘기했던 게 전부고요. 이외의 전부. 안전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확고한. 이 입장을 취하면 경제민주화 용어 빠진 건 별 문제 없다가 되는 게 그죠? 경제민주화 용어 빠진 게 문제 있다고 하면 이 입장은 틀린 거야. 자, 아주 그런. 좌우에서 들리니까 헷갈리네. 근데 이게 절묘한 사실은 지적이었다고 이 안전 이게 근데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먹혀요. 그렇지. 예. 치안 워낙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강력범죄 같은 거 뭐 이제 주로 저는 그거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딸 가진 부모들 또 주로 뭐 좀 이제 이 40, 50대들이라는 저는 굉장히 이거 호소력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좀 더 발칙한 상상을 발칙한 게 아니라 좀 더 말하자면은 그 염세적으로 보자면은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서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모든 경찰 치안 만능. 그래서 모든 것이 국가가 지배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경호처장을 경호실장으로 격상시키고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예.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이 얼굴을 그 앞에서 들 수 없게 만든 것도 좀 경찰을 일관성이 안전행정부가 관장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뭔가 계속 안 맞네. 계속 안 맞네. 미치는 그 이제 통제력, 예를 들어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청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경찰청은 사실상 보면 이 행안부 장관 그 입김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치. 장관을 통해서 하지 않죠. 예. 청와대가 직접 하죠.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시끄럽고 잘 정돈되지 않는 거를 싫어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이 시끄럽고 꺼지는 거 싫어서 경찰을. 이게 한마디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데. 법과 질서, 뭐 혼란, 뭐 이런 거 다 딱 차분히 한마디로 정돈되고. 구식이야, 구식. 한명이 구식이야. 굉장히 클래시컬해. 박근혜 당선인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그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 시스템이 굴러가는 걸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터치를 안 하려고 한다. 또 그동안 뭐 본인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 당뇨 조직을 굉장히 축소시켰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선인이 당 대표 됐을 때 그 전과 비교를 하려면 이회창 당 지도부 때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회창 당 지도부 때는 지도부가 엄청나게 컸던 비서실 조직이. 근데 박근혜 체제로 오면서 당 조직을 굉장히 당의 비서실 조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때도 이렇게 그 당의 각 국장들을 갖다가 직접 불러서 다 독대하고 이러면서 당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들을 결과적으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의 권한을 잘했죠. 축소시키면서 그래도 이제 이게 당 전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서 장악력을 했다는 높이고.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새누리당 안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고 아마도 정부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낙관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이게. 어쨌든 박근혜 정부 첫 뉴욕타임스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꼭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끝났습니까? 정부 첫 뉴욕타임스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꼭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끝났습니까?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 더 써온 거 있으면 해요. 원래는 이경주 PD가 준비해오라는 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오늘 이제 국정과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뭘 감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책 국정과제 중에 뭐가 포인트냐. 그걸 좀 추려오라 그래서 저는 뭐가 얘기할까 해서 결국은 경제민주화 복지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나와. 다 하셨어요, 보니까. 다 하셨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가장 중요하죠.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복지 중에서도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처음에 이제 20만 원씩 65세 이상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내용은 좀 후퇴를 했어요. 네. 근데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뭐 이 일반 연금 받는 사람 좀 줄이고 뭐 이제 다음에 공무원 군인연금 받는 사람들은 혜택 대상 아니고 뭐 상위 소득 상위 30%한테는 또 좀 더 줄이고 좀 조정을 했어요. 이제 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근데 실행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된다. 4대 중증질환 그 보험 혜택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실제로 되는지 뭐 그냥 6개월 안에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6대 중증 질환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혈압의 당뇨. 고혈압 당뇨로. 예, 그 심각합니다. 예. 포함되면 6대예요? 6대죠. 원래? 예. 아니, 그거 없죠. 그 4대에서는. 예, 없을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언론 탄압 안 하려나? 이게 너무 피곤해, 사람이. 아주 못 살겠어, 진짜. 언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단 몇 번 도발을 해봐. 인수위에서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도발했잖아요. 한겨레 신문 1면에 광고 실렸는데, 국민TV 광고. 박근혜 당선인님,
저희도 구국의 혁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실었는데 제가 쓴 카피입니다. 카피가 조금 짧아졌어요. 예, 국민TV는 이 시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뭐 이런 거 도발을 한번 했습니다. 반응은 아직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보니까 물밑에서 혹시 전반적으로 보면 불가피하다. 예전에는 병존이 안 됩니다. 이렇게 MB 같은 경우는 예. 언론을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계속 할 거야? 뭐 지금 막 시작한 것처럼 새로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언론 뭐 언론관 예. 기본적으로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네는 너네 일 하고 나는 내 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하는데 근데- 방해만 안 되면 근데 중요 선거 국면에서는 언론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참모들만 걱정이 많아요.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뭐 그런 건데 실제로 당선인 본인은 크게 신경 쓰는 것 방해 같아요. 안 하면 가만 냅두겠지. 참모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지금 해명하면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라. 아버지 시대의 언론관 아닌가? 뭐 모든 언론이 다 장악됐던 시대에 언론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그런 때의 어떤 습성에 젖어서 언론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아니 개의치 않지는 않았죠. 네. 이영희 선생이 예. 개의하는 바람에 당했죠. 아니 그야 뭐 저 밑에서 알아서 한 면도 있고. 예. 김용민 대식께서는 뭐 꼭 하고 싶은 저는 뭐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잘 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멘트, 그런 아주 싸구려, 어떤 본심도 없는, 진심도 아닌 그런 멘트 안 합니다. 예.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요거 저는 부정선거라고 단언합니다. 최소한 이거에 대한 마음의 빚은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니까. 난 그걸 부정선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은 대통령이다.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51.6%를 받은 것 같고 말이죠. 48%의 반대 국민이 있는데 이렇게 나간다. 아주 간지나게 비웃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5년 동안 나에게 당뇨와 그리고 고혈압을 안겨준 이명박에 대해서 정권 말 정산을 좀 해야 되겠다. 민간 차원에서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최소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 뒤에 뒤통수라도 한 대 또 때리고 그런 식의 응징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때가 왔다. 갖겠습니다. 네. 이명박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철우 소장님은 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없어요. 박근혜 당선인한테 나 바빠요. 악플도 아니 무플. 무플입니다. 무플이구나. 양쪽에 다 무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210회 뉴욕타임스에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잘 가시고요. 또 뭐 앞으로는 뉴욕타임스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이 오긴 오는구나. 진짜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이명박 정권 때는 말이죠. 시간이 가진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인간도 이제 끝이군요. 끝이 아니죠. 시작이군요. MB.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